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뇌출혈로 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돌봄 서비스와 생계 지원, 의료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은 이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느라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해지거나 또 학업이나 진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사회에서 고립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혼자 짊어져야 했던 간병과 또 돌봄의 무게, 국가가 나눠지기로 한 만큼 이번 정부의 대책이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에서 정체 무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터널 빠져나오면서 다시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요금소에서 성선아들목까지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청통화촌 나들목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반고개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 반고개 내거리 50m 지난 지점 하위 3개 차로 도로 포장 공사 중입니다.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서제로 염색공단에서 서제 방향 와룡대교 신호 3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동북로 공산 수원지 삼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는 연암내거리 신호 2번 받아야 통과하실 수 있고요. 아양로 아양내거리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향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국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안심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각산내거리까지 어렵게 지나고 있는데요. 통과 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진천로 진천역 내거리에서 진천 내거리까지 통과속도 시속 10km 정도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로 신평리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아침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도, 울진 10도, 포항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6.8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어제 오후 2시 50분께 이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한 무역업체 창고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이 벽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고 당시 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의 머리를 덮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에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도급 계약서 없이 임의로 인부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경찰에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든 되지 않건 간에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이 큰 공사장이 아니더라도 작업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그럼요. 이 공사를 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법이 적용되고 되지 않고를 막론하고 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산재 사고가 대구에서만 해도 올 들어 노동부가 확인한 것이 벌써 산재 사망 사고가 3건이거든요. 네.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였습니다. 수성구 상화동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사퇴와 관련해서 시장에 당선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뒤늦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홍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한다면 국회의원 사퇴를 언제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당선 이후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질문을 하자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 그건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수성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현직 선출직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은 그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은 지방선거에 하려면 선거일 전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마지노선이 5월 2일입니다. 네. 그런데 5월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번 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보궐선거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홍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어제 저녁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시민단체는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수성구를 유권자를 존중한다면 출마 선언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홍 의원의 발언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임기 2년이 넘게 남은 현직 국회의원이 시장직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때에는 바로 사퇴하고 남은 기간 국민 대표성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구 참여연대는 또 홍 의원이 제2 대구의원 설립과 관련해서 대구시장이 되면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대구시의 타당성 조사 영역 결과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고 또 타당하다 이런 결론도 났거든요. 네. 그리고 시민의식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홍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면 밝히고 재평가를 받으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성구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은 4월 30일까지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퇴 시기를 놓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 이 대구의 치수원 다변화에 아주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협정식이 4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3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일로 예정됐던 협정식에 이 김부겸 총리 또 한정혜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협정 체결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좀 협정식이 틀어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철우 도지사는 구미 시민들의 반대가 많고 논란이 되고 있어 협정식을 연기하자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식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권영진 또 대구시장이 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정부 측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이 불참을 하게 되면 협정식 자체가 무산된다라고 이 통보를 하자 체결식을 강행해서 진행을 하자 이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정 체결식이 열리기로 한 장소도 때문에 구미시에서 이 세종시로 이동하기로 했고요. 이 지역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월 4일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을 할지 안 할지도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일단 협정문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이게 제대로 체결될지 이게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여러모로 좀 치수원 다변화에 있어서
이 엇갈리고 있는 민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모쪼록 대구 시민의 30년 열망이 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4월 4일이면은 지금 코앞인데 네. 어쨌든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 열리기로 예정은 됐고 네. 예. 그렇지만 4일 날 아직까지는, 협정 예. 체결식에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서울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계기로 이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구의 상황은 좀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장애인들의 출퇴근길 시위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30일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약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대중교통버스를 도입을 할 때 휠체어에 출입이 쉽도록 저상버스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예산 조항입니다. 교통약자법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을 지원하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렇군요. 임의 조항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법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규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장애인 단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 저상버스는 엔진 시설을 천장으로 옮겨 바닥을 낮추고 휠체어용 공간과 버스 실내와 땅을 이어주는 자동 리프트 등 이 장애인 친화 시설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이 부품이 늘어 일반 버스에 비해서 좀 비싼데요. 그렇죠. 지난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표준 원가를 보면 일반 중대형 버스 기준 가격은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면에 저상버스 기준 가격은 2억 1천만 원 정도에 달하다 보니까 이 가격으로만 보면 2배 가까운 수준인데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저상버스 도입은 실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렇죠. 게 이 장애인 단체의 이 계산입니다. 근데 그 버스를 한두 대 운행하는 게 아니니까 이 업체가 부담하기에는 힘든 금액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천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상버스 가격이 약 9천만 원 이상, 최소 9천만 원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스 운송업체가 이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통요금을 늘리거나 또는 정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원이 그래서 풍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대도시, 이들 대도시들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을 하는데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기준 일반 시내버스의 44%를 저상버스로 도입을 했는데요. 올해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81%로 높이겠다. 그리고 2025년에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80%면 정말 상당한 퍼센티지를 보이는 건데 문제는 뭐 지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할 여력이 없는 지방도시나 농촌의 경우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요원한 상황인데요.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8.4%에 불과했습니다. 15분에 만약에 버스가 한 대 온다라고 하면 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상황인 거죠. 네. 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강원, 대전 등이었는데 이들 지역 역시 40%를 넘지 못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10%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상북도의 경우도 10%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 포항이나 구미 같은 도시 권역이고 나머지 농촌 지역은 아예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기초지자체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이 저상버스를 감당하기 힘든 지자체를 대신해서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 요구인데요. 특히 지방도시들은
버스나 자가용 없이는 이동 자체가 매우 힘든 곳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호소입니다. 대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대구는 전국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49%인데요. 그렇지만 저상버스가 대부분 운행이 되고 있지만 또 일부는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리프트가 고장이 나 있거나 또는 작동법을 잘 몰라서 기사가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저상버스 외에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나들이콜도 있습니다. 나들이콜 특정 차량은 대구에 163대가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특히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4대밖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모든 역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 등 또 다른 교통 약자도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막상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자체가 좀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좀 나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난 29일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좀 만났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쪽에서는 요구안을 설명을 했고 인수위 쪽에서는 검토하겠다. 출근길에 지하철 타기를 멈춰달라라고 하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장애인 단체는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오는 4월 20일이죠. 장애인의 날까지 좀 답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때까지는 지하철 탑승하기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재부는 4월이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을 확정하는데 이 내년도 예산의 이 지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대통령 인수위가 어떻게 할지가 좀 관심사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 지원법, 이 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도 이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사항인데 국회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 처리 약속을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전 장현의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좀 비난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계의 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대학교 대학원생들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대학교 장애인학과 대학원생들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장애 시민이 겪는 불평등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인질, 볼모 운운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종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공정의 파수꾼인 양 행세한 이준석 대표는 혐오의 분하고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혐오를 중단하랬더니 성역을 만들고 이의제기도 못하게 틀어막는다. 동문서답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지 묻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비판 여론이 생기자 이제서야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시위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가 이를 좀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긴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이 김예지 의원이 이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참여하면서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된다. 40년 동안 요구됐던 내용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장애인 단체 요구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이미 약속을 했었고 박원순 시장 시기에도 약속을 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이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데 서울에서만 불거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장애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입니다. KBS가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이 노인들의 폐지 수집 노동 실태 전반을 취재 분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요. 예상보다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폐지 수집 노동의 공적 가치가 확인되면서 폐지 수집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을 직접 취재한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GPS를 사용해서 폐지 수집 노인들의 노동 실태를 알린 박진영 기자의 보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뉴스 진행하고 나서 문자 많이 받았거든요. 네. 박진영 기자도 그렇죠. 예, 놀랍다는 뭐 그런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줄 몰랐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격려도 많았고요. 네, 격려도 많았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취재하게 되셨어요? 지난해 12월에 그 대구 북구청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북구청이 봉사 단체로부터 그 리어카 넉 대를 기탁받아서 그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미담 사례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리어카가 이제 새로운 리어카가 가볍고 안전하니까 추운 겨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많이 폐지를 주우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뭐 이렇게 선의로 이런 보도 자료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북구청 같은 이제 그 복지 주무기관은 이런 분들이 관내에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좀 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 리어카를 주면서 더 좋은 리어카를 구했으니 안전하게 많이 주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계기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게 그런 됐습니다. 계기가 있었군요. 네. 그럼 취재 기간은 얼마 동안 걸렸나요? 지난해 12월 말부터 그 방송이 됐던 3월 둘째 주까지 취재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꽤 오래 한 3개월 됐나요? 2달 반 정도 네. 됐습니다. 네, 취재 결과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실제 그 GPS 달기 전에는 이 노인분들이 좀 오래 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좀 힘들게 일할 것이다. 이런 건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 GPS를 달아보니까 실제 예상보다 이분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더라고요. 하루에 어느 정도 일하시는 하루에 거예요? 평균 10분한테 GPS를 달아드렸는데 하루에 평균 11시간 20분씩 일하셨습니다. 11시간 20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쉬는 시간을 다 빼고 11시간 20분씩 돌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리어카 끌고 13km를 이동하셨습니다. 아, 예. 평균요. 네, 평균 13km. 많이 걸은 노인은 26km를 걷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인분들이 일을 좀 더 강하게 힘들게 하고 계셨다는 게 GPS 통해서 드러났고 또 심야 시간대에 일하는 것도 많았고 또 이제 남들이 줍기 전에 빨리 주우려고 식사 시간을 거르거나 그리고 또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장시간 힘들게 번 그 금액이 네. 너무 적은 게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거잖아요. 그 10명에게 6일 동안 이제 일을 좀 부탁드린 다음에 매일 저희가 얼마씩 버셨냐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근데 10명이 6일 동안 그 64만 원을 버셨습니다. 64만 원. 그래서 그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한 시급당 시급이 948원이 나오더라고요. 948원이요? 네, 그 2022년도 그 최저임금이 9,160원이니까 이분들이 받으시는 시급이 수준이 한 10분의 1,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번 보도가 더 의미가 있는 게 그러면 뭐 폐지 수집 노인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그냥 뭐 보도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노동 가치, 폐지 활용이라는 공적 가치를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그 인구가 얼마인지 산수를 좀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국에 최소 한 15,000명이 있다는 이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생계형 이제 수집 인구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폐지 수집량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폐지 수집량이 24만 6천 톤이 나왔거든요. 이게 얼만큼 되는 수준이냐면은 그 도시 지역의 단독 주택에서 재활용되는 폐지 양이 4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했을 때 지역 단독 주택에서 재활용되는 폐지의 약 60%를 이분들이 수집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공적 가치가 네, 있다는 상당히 거네요. 이제 이분들의 재활용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의 노동이.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가치가 있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이 공적 가치를 인정해서 이걸 제도에 편입했다고 가정한 후에 최저 임금을 적용해 보니까 연간 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980만 원. 네, 그리고 공공일자리에 편입했을 시 약 연간 59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도권 편입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양질의 이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5월 달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분들한테 이제 이런 연구가 나왔으니까 좀 입법 같은 거 좀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시면서 좀 입법 같은 거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네.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후속 보도로 이제 실제 그게 정책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후속보다는 언제 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준비를 하고 지금 계세요? 5월에 이제 연구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KBS 1TV 시사 기획창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계획은 뭔가요? 네, 같은 사회적 약자지만 지역의 약자들이 좀 더 조명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더 앞으로 자주 살피겠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보도국 박진영 기자였습니다. 4월 첫날 지역에 꽃샘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틀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